중간고사 진도를 다 나가고 또 남는 시간에 원래 오늘 남는 시간이 있으면 1차 과제 피드백을 첫 번째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피드백을 두 번째 하는 것이 이제 원래 계획인데요. 일단 진도를 빨리 나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중간고사 시험을 이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시험을 봅니다. 자, 이제 야곱슨의 언유와 한유,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언유와 한유를 2장, 3장에서 차례로 공부했는데 프로이트의 꿈 이론이 제일 먼저죠. 언유와 한유가 아니라 압축과 전이,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이라는 이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야곱슨이 그것을 언유와 한유로 해석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락강은 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락강은 프로이트가 설명한 압축과 전이를 언유와 한유라는 수사학적 용어로 번역한다. 언유, 환유, 제유 하는 것이 수사학의 가장 기본 개념이죠. 특히 어떤 부분에서 개념이에요? 전통수사학은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라는 5단계로, 5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세 번째 표현 부분에서 문체, 전이라고 했을 때 이 전이의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경우가 언유, 환유, 제유죠. 자, 전체 포함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포함관계를 알아야 이 언유, 환유가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줄어드는 수사학이라는 이 현상 때문에 역사적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역사적으로 전개되면서 이 표현 영역으로 줄어들었고, 또 표현 중에서도 특히 이 전이에 해당되는 언유, 환유, 제유 이 개념이 상당한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영향력이 강해졌다. 그 개념 중심으로.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 언유, 환유가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야콥슨이 그걸 활용했고, 두 번째 이제 락강은 어떻게 하느냐 보겠습니다. 락강은 자기가 독창적인 새로운 이론가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자기는 프로이트를 뭡니까? 추종하는 사람이다.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그런 주장을 했어요.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는 말의 이제 속뜻은 프로이트의 뭡니까?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융학파도 있고, 원형 상징, 그죠? 집단 무의식, 그리고 뭐 사회 심리학자들도 있고, 다양한 프로이트 이후의 이 정신분석학의 계보가 형성되는데, 락강이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한 말의 속뜻은 프로이트가 잘못 뭡니까? 이해되고 해석되어서 이 세상에 퍼져 있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정통 프로이트 후계자다, 계승자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드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는 말의 그 뜻은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남으면 1차 과제 피드백 하기도 좀 애매하고 하니까 프로이트, 락강의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좀 보충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진도를 락강의 언유와 한유를 공부해야 되니까요. 옆길로 셌으니까 요것만 마무리하고 다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때 이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왜 프로이트의 를 제대로 재해석하는 것이냐. 프로이트가 인간의 정신 구조를 1차 도식, 2차 도식 이렇게 하면서 정신을 이렇게 도형으로 그렸어요. 그 중에 2차 도형, 2차 도식에서 이 원을 그려서 3개 3등분하죠. 맨 아래에 이드가 있고, 가운데에 에고, 자아가 있고, 맨 위에 슈퍼 에고.
번역하면 초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신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후계자들이, 프로이트의 후계자들 중에서 주류를 형성했던 것이 바로 이 에고 심리학, 자아 심리학자들이거든요. 이 자아가 왜? 이드가 주로 리비도, 욕망을 이제 분출하려고 하는데 그걸 자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해야 돼요. 초자가 또 위해서 뭡니까? 명령하고 지시하고 감시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버텨내야 되겠지. 자아가. 그래야 이제 주체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자아 심리학, 이것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교육 심리학과 연동이 되어서 상당한 학파를 형성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학하고 접목이 되어서 자아 심리학이 강력한 이제 주류를 형성하는데 프로이트의 친딸도 이 학파의 중요한 구성원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 자아가 샌드위치처럼 가운데서 이드의 욕망과 초자의 억압을, 감시를 잘 컨트롤해야 주체가 이 자아를 잘, 그죠? 키워서, 그게 교육과 관련되겠죠. 그죠?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자아가 얼마나 잘 형성돼야, 그죠? 이 균형을 잘 갖추고, 뭐예요? 주체로서, 성인으로서 활동한다. 이런 굉장히 교양적이고 상식적인 틀을 가진 학파가 자아심리학이라는 학파인데 그게 주류를 형성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락강이 그러한 주류에 저항하면서 프로이트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자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이트가 주장했던 것은 자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드를 강조한 것이다. 이드로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프로이트 락강의 뭐 이 기본 개념들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다시 여기로 와서 교재로 와서 이로써 락강은 꿈 작업이 심리적 논리학의 과정이 아니라 언어적 과정임을 말하려 했다 이렇게 했어요. 꿈 작업 이거 프로이트가 말한 거예요. 작업은 아르바이트를 번역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공정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작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예요? X가 Y가 되는 그 과정, 이걸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꿈 작업.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뜻입니다. 꿈 작업. 무의식적 언술이 상징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상징계, 이건 락강의 기본 개념이죠. 프로이트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1차 도식은 이 3등분 해가지고 아주 이제 기초적인 이론을 제시했죠. 뭡니까? 무의식, 전의식, 가운데가 전의식이에요. 맨 위가 의식.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정신은 무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다. 그걸 이제 수정한 것이 2차 도식입니다. 이드, 자아, 초자아. 그죠? 그럼 이제 이 상징계는 이 락강의 중요 개념이, 핵심 개념이죠. 뭐예요? 상징계, 상상계, 실제라는.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프로이트가 이렇게 좀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3등분 했는데 좀 이따가 칠판에 적어 볼까요? 이렇게. 그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간 정신 구조를 단면을 딱 잘라서 도형화한 거죠. 평면도를 그린 거죠. 그래서 이게 1차 인간 정신의 도식. 그것은 여기에 무의식이 있고, 여기에 의식이 있고, 미안합니다. 전의식이 있고, 여기에 의식이 있다. 2차 도식. 여기에 이드, 자아, 초자아. 이게 무의식이 이드고 전의식이 자아고 이게 아닙니다. 딱 들어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린 거예요. 이제 이게 에고고 요거에 슈퍼를 앞에 붙여서 슈퍼 에고고 요게 이드입니다. 이드는 영어로는 이시죠. 그것이란 뜻이에요. 그것. 근데 이 평면도를 락강이 이제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더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이 보로메오 매듭이라는 건데요. 여기 동그라미 3개가 지금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려야 되는데 그래야 잘 보일 텐데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엮여 있다는 뜻은 차례차례 위에 단순히 얹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분리되죠. 엮여 있다는 것은 여기가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는 위로 올라가고 여기가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는 다시 위로 올라가고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 3개의 원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는 위로, 여기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는 위로. 그렇게 되면 3개의 동그라미를 엮어서 하나의 큰 도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걸 덜면 분리되는 게 아니라 3개가 다시 다 같이 들어 올려지는 그것입니다. 이게 매듭에서 매듭하는 사람들 보로메오 매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형을 가지고 약간 더 입체적으로 인간 정신 구조를 그린 거지. 이해가 되나요? 누가? 락강이. 이건 프로이트가 인간 정신을 1차 도식, 2차 도식으로 그린 거고, 이건 락강이 그린 것인데, 이게 이제 바로 말하는 이 3개의 동그라미가 바로 인간의 정신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 독립적으로 분리된 게 아니란 뜻이죠. 다 어딘가 엮여 있지만 3가지 영역이 얼기설기 얽혀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건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지금 미리 얘기하면요. 이 상상계는 지난 시간에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가지고 보입니까? 이것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라고 뭐 보통 말할 수 있는데 이 관계에서 먼저 형성되는 것이 아들이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먼저 형성된다 그랬죠?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도 뭐 현실에서 그러하지만 먼저 형성됩니다. 정신 세계가. 이것을 프로이트는 이자 관계다. 둘만의 관계다 이런 뜻이에요. 이자 관계. 절대적인 관계다 이런 뜻으로 이자 관계다 이렇게 썼어요. 이 관계를 쉽게 프로이트가 1차 도식, 2차 도식으로 인간 정신의 구조를 설명하고 다시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이 도식으로 또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을 입체화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평면적인 도형이지만 이거는 좀 입체적인 도형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요 아들이 엄마와 어머니와 가지는 이 이자 관계, 절대적인 관계, 정신적인 관계, 이자 육체적인 관계, 이 관계가 먼저 형성되는데 이걸 상상계라고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의 세계인가 하면요. 이미지로 세계를 현실과 만나는, 자아가 이미지로 현실과 만나는 정신 구조예요. 이게 먼저 상신계보다 먼저 형성되겠지. 당연히 이 관계가 프로이트는 이자 관계라고 그랬고 이것을 락강은 더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거울 단계다. 단계란 말을 썼어요. 이 단계가 거울 단계가 상징계보다 더 먼저 있기 때문에 단계란 말을 썼어요. 거울 단계. 거울을 비유로 사용했어요. 마치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거울처럼 반사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뭐예요?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자아는 뭐예요? 그 어머니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항상 대비쳐서 자아를 형성하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서 1차 소외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1차 소외가. 소외란 말을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습니다. 뭐예요? 원래 자기로부터 어긋나는 것, 정신적으로. 그래서 분열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의 자아가 둘로 분열되는 것. 이게 소외입니다. 어머니하고 만날 때 아이가 처음 세상에 나와서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아가 형성되는데 자아가 이때
요거 이제 자아 단계예요. 이 자아도 완전한 자아가 아니란 겁니다. 이미 그때 소외된 자아다. 그때 1차 소외가 일어난다. 근데 2차 소외가 또 한 번 더 오죠. 그게 바로 아버지가 이 절대적인 관계에 개입하는 순간 이제 이게 2차 소외가 형성되고, 이것은 언어의 질서고 사회적 질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징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상상계가 지배하고 있던 인간의 정신세계에 상징계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원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뭐가 형성되나 하면 주체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체는 뭐예요? 두 번 소외된 주체예요. 한 번 소외됐는데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아버지가 개입하면서 한 번 더 소외가 된다. 그래서 더 분열되죠. 원래 자아로부터, 원래 자기 욕망으로부터.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체인데 관통당한 주체예요. 관통됐다는 것은 다른 타인의 욕망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당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질서가 사회적 질서이고 언어의 질서이고 인간이 만든 이 문명의 질서예요.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 1차 과제는 끝났고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다 제도적인 어떤 억압이죠. 초중고, 고등학교, 대학 가고 또 취업하고 이런 것들, 대학원 진학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 아버지의 질서가 개입하는 겁니다. 이때 자꾸 주체는 자기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외입니다. 이 소외는 이미 한번 소외됐는데 다시 소외되니까 2차 소외예요. 이때 생기는 것이 주체예요. 그런데 이 소외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소외 안 당하려면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언어를, 그죠? 습득할 수도 없고, 대신에 억압 없는 행복 속에서 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자기 의지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이 역학 관계가. 자,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그리고 콤플렉스라는 도식과 1차 도식, 2차 도식, 이게 제일 먼저, 이게 그 다음에 오이디푸스, 그 다음에 이제 락강이 이걸 입체적으로 만든 게 이거다, 이렇게 보면. 그럼 실제는 뭐냐? 이건 이미지의 세계고요, 이건 언어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자아는 자기를 완전한 어떤 완전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할 정도로 착각을 합니다. 이 착각, 소외는 착각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이 주체는 상징계에서 두 번 소외당한 이 주체는 자아든 주체든 프로이트 락강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이 자아나 주체는 바로 뭐와 상당히 다른 주체예요. 데카르트 주체와 엄청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그림을 그릴 때 A 꼭지점에 있던 그 주체, 데카르트적 주체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주체예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주객 이분법에서 객체를 다 뭐예요? 자신의 이성으로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는, 그래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주체예요. 그런데 지금 정신분석가 프로이트 락강이 말하는 이 주체는 뭐예요? 소외된 주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절대적 완전한 힘을 가진 주체가 상당히 균열된 주체로, 분열된 주체로 이렇게 형성되고, 이 결핍이 여기서 이제 생겨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단계를 거치면서. 그래서 이미지로 자신을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이 상상계에 살다가 언어의 질서, 사회 질서, 법 질서, 교육 질서, 교육적 제도, 이데올로기, 국가 질서, 이런 상징계에 우리가 뭐예요?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안 들어가면 주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되려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 구조예요.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그럼 이게 뭐냐? 실제는 뭐냐? 실제는 이미지로도 포착할 수 없고 언어로도 포착할 수 없는, 즉 상상계도 아니고 상징계도 아닌 어떤 무엇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정신분석학이 실정주의적 학문하고 다른 겁니다. 인간의 정신 혹은 심리 속에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지로도 접근할 수 없고 언어로도 접근할 수 없어. 상상계도 아니고 상징계도 아닌 그 무엇인데, 이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 실제가
상상계로도 상징계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어떤 욕망이 추구하는 어떤 그 무엇이에요. 그래서 이 도식과 이 네 가지 도식인데 프로이트가 세 개고 락강이 하나인데 이걸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기초 지식을 가지고 정신분석학이라는 지식 체계에 조금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좀 시간이 옆길로 새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났는데 무의식적 원술이 상징계 속에서 일어난다. 자, 상징계 이거죠? 언어의 질서. 이제 락강의 이론도 딱 이렇게 하나로 정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돼서 정립된 게 아닙니다. 계속 발전하면서 이동해요. 그래서 처음에 상상계 이론에서 시작해요. 이게 바로 거울 단계라는 것인데 거울 단계라는 논문에서 이 상상계 중심으로, 즉 이미지로 세상을 보는 이 자아 중심의 이 이론을 초기 이론이에요. 이게 중기 이론이야, 상징계 이론. 이게 언어의 질서잖아요. 바로 이때 지금 이 상징계의 연구에 집중해서 연구할 때 소시르의 구조 언어학에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유 환유라고 하는 것도 수사학적 개념이고 소시르 야콥슨과 좀 관련이 있잖아요. 요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후기 이론에 가면 주로 이 실제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프로이트를 재해석하면서 자아보다는 이드, 에고보다는 이드에 더 강조점이 있다. 프로이트가 원래 그렇게 주장했는데 사람들이 다 잘못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하면서 받아들였다.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드로 돌아가자. 이드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것이 프로이트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만큼 이제 후기 이론에서는 이 실제에 강조점을 두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뭔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뭡니까? 결핍이 있고 욕망이 작동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환상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환상 공식도 얘기했잖아요. 이 소외를 이해해야 왜 환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지, 그리고 욕망이 왜 작동되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락강은 흔히 야콥슨의 언어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구조주의적으로 재해석했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자, 이 얘기입니다. 야콥슨의 언어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구조주의적으로 재해석했다. 그 얘기가 대부분 사람들이 프로이트의 꿈이론 압축과 전이를 락강이 언유와 한유로 재해석했을 때, 그 이미 야콥슨이 한 걸 뺏긴 거다, 모방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락강은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이를 언유와 한유라는 수사학적 개념으로 번역하면서 야콥슨의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점을 이 논문이 주목하고 밝혀보려고 합니다. 규명해 보려고 해요. 자, 락강이 언유의 공식을 이렇게 썼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괜히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공식으로 쓰려고 하나 하면 이제 수학의 공식처럼 지금 이런 것도 도식이 왜 필요한가?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정신을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면 정신이라는 것은 이런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식으로 그리면 효과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정신이 이렇게 동그라미 세 개로 되어 있겠어요? 그죠? 보르메의 매듭처럼 이렇게 되어 있겠어요? 정신이? 그런 건 아니죠. 형체가 없는 것이 정신인데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 해서 좀 더 구조적으로 설명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건 뭔가 하면 이게 함수 공식이잖아요. 수학에서 하는 F 함수 공식이고 분모와 분자 얘기예요. 요 S가 요 다시가 붙어 있는 거, 큰 대문자에 쓰는 기표를 얘기해요. 기표. 소문자에 쓰는 기의예요. 기표 기는 그러니까 소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그 이후의 모든 학문과 지식 체계에서, 그죠? 그 기표 기라는 것이 기초 개념으로 계속 활용되는 거예요. 그죠? 데리다가 차연 얘기할 때도 기표 기 얘기하는 거죠. 기표 기가 잘 안 만난다. 자, 그럼 이제 기표 기, 요 작은 게 기의예요. 기호의 의미. 큰 게 기표예요. 표시. 기호의 표시. 자, 이것은 다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S라고 하는 분모 위에
분자가 S 다시가 계속 이렇게 전개된다, 이동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기표가 계속 이동을 하는데, 요거는 이꼴이 거의 이꼴이다 이런 뜻이에요. 위에 앞에 위에 이거 물결이 있는 것은 공식에서 이꼴이에요. 이게 함수 공식이에요. 자,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요게 기의고 요게 기표잖아요. 기표와 기 사이에 요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요, 결합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기와 기표가 만나서 의미를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요 함수 공식에서는 기표들의 나열과 의미와 연세, 그죠? 기표들의 연세 속에서 기와 기표가 최종적으로 거의 만나는 거, 완벽하게 만나는 건 아니지. 왜 물길 표시가 완전한 이꼴은 아니죠. 기와 기표 사이에 관통이 일어난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만난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일어날까요? 의미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공식으로 말한 거예요. 은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세, 의미화 연세 속에서, 이게 의미화 연세예요. 기표가 계속 이렇게 나열되는 거, 이것이 연세작용인데, 그것이 이제 의미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기표란 것은 기호잖아요. 기호의 표시. 시를 예를 들면, 뭐, 누구누구 시의 시 구절 중에, 사랑은 강가에 숨은 조약돌 위에 핀 햇빛이다. 만약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시인이 아니니까. 사랑을 어떻게 비유했나 하면 강가에 숨은 조약돌 위에 피어나는 햇빛이다. 이랬어요. 이 자연현상을 활용해서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한 편의 구조를 만든 거겠죠. 자, 그러면 이미지의 연세, 이미지가 어떻게 계속 전개가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 이건 이미지가 아니죠. 이 의미를 이미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은 원관념이죠. 보조관념이 3개가 나왔어요. 4개인가요? 강가에 숨어있는 조약돌에 위에 핀 햇빛이니까 3개가 나왔군요. 강, 조약돌, 햇빛. 자,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요 함수 표시예요. 이게 의미와 연세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수강생들 사랑의 의미가 뭔가 그 이미지 3개의 결합에 의해서 의미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된 거예요. 기의가 기표와 만난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다른 기표를 대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기표는 기의의 차원으로 떨어져 다시 잠재적인 기표가 된다. 그래서 의미와 연세가 접목될 수 있는 간격을 영속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은유는 기표가 대체되는 것이다. 조금 전에 그것을 은유잖아요. 은유의 시적 사례를 든 거예요. 시적 경우를 든 거예요. 사랑을 기표 3개의 연세로 의미를 만들어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연상시키는 강, 조약돌, 햇빛이 연상시키는 3개의 결합, 3개의 이미지가 연상시키는 어떤 감각적 결합에 의해서 이 사랑의 그죠? 의미를 시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기표가 대체됐다. 어떻게 해요? 강에서 뭘로? 이게 이제 이 뜻이에요. S 다시. 강에서 조약돌, 다음에 햇빛으로. 그죠? 이게 은유다. 그래서 다른 단어를 위해서 대체를 한다. 기표의 대체라고 일단 정의했습니다. 조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유와 수사학의 은유와는 다릅니다. 수사학은 그냥 A = B이고 A와 B는 유사성이나 등가성의 원리를 갖는다. 이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락강이 은유를 설명하는 것은 프로이트의 압축을 지금 재해석하는 건데, 프로이트의 압축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 은유란 이런 의미의 은유를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야콥슨이 수사학적으로 은유는 유사성과 등가성에 의해서 이거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더 복잡해요. 그만큼 프로이트의 꿈 이론이 갖고 있는 압축의 의미가 복잡 미묘하다는 것을 락강이 이 은유 공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표가 대체된다는 거예요. 기표가 대체되면서 뭐가 발생해요? 의미가 발생한다. 그래서 내가 좀
좋은 예가 뭘까 하고 이제 떠올린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시적 사례입니다. 다른 단어를 위해서 대체를 해서, 자, 여기 나오죠? 기표를 대체했을 때 의미가 발생한다. 의미의 효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체물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은유의 불꽃이 튀어나온다. 야콥슨의 이 수사학적 은유, 환유 개념은 굉장히 심플한데,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소실 언어학에서 수사학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물론 그것도 기초 개념이죠.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프로이트의 꿈 이론 속에서 압축을 설명하는 이 락강의 설명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해요. 그런데 좀 요약하면 이거예요. 기표의 대체가 중요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의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세 가지 기표를 가지고 비유를 했을 때 뭐예요? 강물, 숨어있는 조약돌, 그 위에 비치고 있는 햇빛. 이 세 가지가 기표가 계속 A, 그게 이제 A 다시라는 뜻이에요. A가 A 다시가 되고 A2 다시가 되고 이거예요. 아까 그 함수 공식이요. 그럼 꿈에서 압축이 일어났을 때 보세요. 기표가 이렇게 계속 전개될 때 그 기표가 대체되면서 의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안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그 기표와 기표 사이에 유사성과 등가성이 있을 때 그 S에서 S 다시, S2 다시로 이렇게 기표가 대체되고 이동할 때 거기서 의미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은유의 불꽃이 튀어나온다. 억압된 기표와 그 대체물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은유의 불꽃이 튀어나온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설명하는 부분은 야콥슨은 어떻게 설명했나 하면 프로이트의 압축이 생략, 부분 선택, 통합과 용해의 과정을 가지고 있죠. 이건 프로이트가 설명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기억납니까?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 가지 단계로 설명했어요. 압축은 생략이 일어나고 부분 선택이 일어나고 통합과 용해가 일어난다. 락강은 기표의 대체가 일어나고 그 자리 바꿈 속에서 억압과 긴장이라는 심리적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효과가 발생한다. 설명이 좀 달라요. 설명이 다르다기보다는 프로이트가 말한 이 압축을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역학관계,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해요. 그죠? 기표가 대체되고 자리를 바꾸고 억압과 긴장이라는 심리적 작용이 발생함으로 해서 거기서 의미가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압축을. 자, 그 다음에 락강은 프로이트의 중점 결정적인 통합과 용해의 과정을 할 때 중점 결정이란 것도 중요한 용어입니다. 프로이트의 용어예요. 왜냐면요, X가 Y가 될 때, 즉 무의식이 Y라고 하는 꿈으로 나타날 때 이게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그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꿈 작업이 여러 개의 복수의 원인에 의해서 X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Y, 꿈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이라는 것 자체가 중점 결정이지. 사실은 전이도 중점 결정이지. 그죠?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점 결정된다.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핵심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설명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읽어보고요. 정리를 잘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유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의식의 은술도, 꿈은 무의식의 은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꿈 같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어떤 언어 작용도 의식의 은술과 동일한 규칙에 의존하여 조직되어 있지만, 무의식의 은술은 의식의 은술과 같은 합리적 현상이 아니다.
이제 비합리적이죠. 무의식이니까요. 무의식은 내가 말한다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말한다. 이게 말하는 주체 자아의 위치가 그 말하는 주체와 말해지는 주체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소외, 분열 이런 용어로 얘기했던 그것과 관련됩니다. 자아도 주체도 자아는 이미 1차 소외되어 있는 존재고 주체는 두 번이나 소외된 존재가 주체죠. 우리는 다 주체니까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 언어 활동하고 대화 나누고 대학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다 주체거든요. 이미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접어들었어. 그 주체는 이미 두 번 소외된 주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 진도 내용과 정신분석학의 기초 개념들을 같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할 텐데,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맛을 봤던 바로 그 환상 공식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외된 주체예요. 주체. 근데 이 주체는 상상계에서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 이미 한번 소외됐죠. 그때 자아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자아도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독립된 자아라고 생각하지만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 소외가 됐기 때문에 자기와 멀어졌어. 어느 정도 어긋나요. 자꾸 분절돼. 그래서 이제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개입하죠. 그것이 바로 언어의 질서고 상상계입니다. 상징계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주체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소외를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주체가 완전하지 않고 소외됐다, 분열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이 뭡니까? 사선 그어진 주체지. 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수강생들도. 지금 이제 프로이트 락강 이론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프로이트 락강 이론 별로 인정하지 않아, 난 수용하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나는 지금 우리가 인문학을 할 때, 또 문학을 공부하거나 뭐 예술 비평을 하거나 할 때 이게 기초 개념이니까, 기초 지식이니까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이제 판단하세요. 이건 내가 별로 나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또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이거 좀 더 공부하고 싶어 하면 또 프로이트 락강을 또 책을 찾아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자, 이 주체는 소외된 주체예요. 2차 소외까지 된 주체예요. 소외됐기 때문에, 소외라고 하는 것은 결핍을 만들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게 없네요. 좀 잘 나오는 게 있을까? 결핍을 만들어. 소외가 됐다는 것은 분열됐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욕망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해요. 왜?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관통을 당한 건 이 소외니까요. 1차 소외는 어머니의 욕망, 2차 소외는 아버지의 욕망. 친어머니가 안 계시거나 친아버지가 안 계셔도 이것은 작용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정신 구조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니까요. 자, 이 주체는 그러니까 이 결핍을 보상받고 이 자기 욕망을 가동시키겠죠. 이 주체는 욕망이라고 하는 걸, 욕망의 대상, 이걸 이제 락강은 대상 A라고 그랬어요. 대상이긴 대상인데 이 A라고, 소문자 A라고 그냥 표시했어요. 일종의 부호예요. 근데 이 A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욕망의 대상이면 주체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가장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돈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명품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잖아요. 빨간 구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물론 이 욕망의 대상은 계속 바뀌면서 인생을 지배하는 어떤 목표가 되는 거죠. 욕망의 대상이니까. 내가 뭡니까? 수석 졸업을 해야 되겠다. 대기업에 취업해야 되겠다. 대학원에 입학해서 교수가 되겠다. 뭐 이런 것이 다 이게 자기 인생의 진로와 관련해서 다 이 대상 A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 주체는 그냥 멍청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주체가 욕망을 작동시키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소외예요. 소외가 두 번 됐기 때문에
결핍이 생기고 결핍으로 인해서 욕망을 작동시키고 그래서 욕망의 대상인 이 대상 A를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야 이게 주체로서 계속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만약에 이 욕망의 대상이 없어지면 뭐가 될까요? 우울증이 걸립니다. 뭐 욕망하는 게 없어져요. 식욕도 무슨 공부하고 싶고 목표에 달성하고 싶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환상 공식인데, 요 마른 목골의 이 다이아몬드 같은 이것이 이 소외된 주체가 이 욕망의 대상인 대상 A를 이런 관계로 계속 추구한다는 거예요. 요걸 먼저 설명해야 돼. 요 대상 A를 조금 전에 내가 예를 들었던 것이 불충분한 설명이란 걸 말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은 거예요. 돈이다, 명예다, 직이다, 뭐 대통령이다. 지금 대선 전국인데 대통령이 내 욕망의 대상이다. 이건 다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주체 외부에 있는. 그건 그냥 욕망의 대상이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이것은 이 대상 A는 욕망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욕망의 원인이면서 이자 대상이에요.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욕망을 일으키는 원인은 내 정신 구조 속에 있어요. 즉 심리 속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어. 내 마음에 똑같은 대상이 그게 명품 구두라고 칩시다. 명품 구두인데 쇼윈도를 지나가다가 그게 꽂혔어. 그래서 그게 계속 잠도 못 자고 계속 그 명품 구두가 갖고 싶어. 욕망의 대상이 된 거죠. 그게 욕망의 대상 A가 되는 원인은 내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미 그 명품 구두를 갖고 있으면 더 이상 그 명품 구두는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겠지. 원인이 작용하지 않으면 대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부에 있는 물질적 대상이 대상 A가 아닌 거예요. 심리적 원인이 먼저 작동해야 그것이 욕망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신분석학의 중요한 뭐예요? 연구 방법이에요. 연구의 어떤 특성이에요. 다른 대부분의 학문은 외부의 어떤 현상을 연구하잖아요. 뭐 경제학이든 법학이든 뭐 이런 거. 근데 이 정신분석은 인간 정신 내부를 연구하기 때문에 내부가 더 중요해요. 이 대상 A는 내 주체의 내부의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외부에 형성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뭔가 열심히 지금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운동할 때, 스포츠 선수가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할 때 내가 똑같은 그 이성이 대상이 내 옆에 있다고 해도 내 사랑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혹은 내 여건 속에서 허전하고 공허할 때 어떤 이성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 A가 되는 거죠. 자, 내가 그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원인이 더 중요하고 그 원인에 의해서 바깥에 외부에 만들어지는 그 대상이 바로 대상 A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 A는 설명해야 돼요. 욕망의 대상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이에요. 원인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왜 욕망의 원인이 생길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주체는 분열된 주체고 소외된 주체고 결핍을 충족시키려고 만족시키려고 욕망을 계속 작동시키니까.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욕망을 작동시킬까요? 이게 바로 환상입니다. 이게 환상 공식이에요. 소외된 주체가 대상 A를 이 다이아몬드로 계속 추구하는 거야. 이 다이아몬드는 이상한 공식인데 마치 수학 공식에서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더 큰 거죠. 대상 A가 이 소외된 주체보다 더 압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떤 거예요? 이게 더 큰 거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교집합이죠. 이렇게 하면 합집합이죠. 그 네 개가 다 결합된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작용하고 때로는 이 네 가지로 다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이 마름모, 다이아몬드. 간단히 얘기하면 소외된 주체는 환상의 다이아몬드를 통해서만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욕망의 대상을 만날 수 있다. 이게 환상 공식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이 대상 A라고 하는 게 바로
어느 영역에 있다고요? 락강이 얘기한 아까 상상계도 아니고 상징계도 아니고 실제라고 하는 이 실제 영역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대상회를 착각하면 아까처럼 뭔가 물질적인 것이다, 아니면 이게 돈이다, 명예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단순화시켜버리면 이 대상회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실제 영역에 있는 거예요. 실제는 상상계도 아니고 상징계도 아닌 거죠. 때로는 물질적인 이유로 현실에 물질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이해하면 불충분한 거예요. 실제라고 하는 영역 속에 이 대상회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주체가 계속 갈망하면서 이것을 환상을 통해서 이 욕망을 작동시킨다. 락강의 설명입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충 설명도 약간 끼워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내가 말한다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주체와 말해지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분열되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하고 있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지만 말하는 주체는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요. 시인이 시를 쓸 때, 그죠?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 자기가 쓴다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에 누군가가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거죠. 무아지경 속에서. 그럴 때 자아가 분열되어 있고 주체가 분열되어 있고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연구하거나 비평할 때 이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이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 이 지식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참고가 됩니다. 왜? 다른 학문보다 문학이나 예술은 사이언스가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경제학, 언어학.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시르 언어학이 상당히 문학에 많은 참고, 중요한 참고를 제공했지만 김인환 교수가 말한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도식화되기 쉬우니까 문학을 언어학적인 관점으로만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니까 정신분석적 언어학을 가지고 시를 분석하거나 문학을 분석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왜 그런가를 지금 이 락강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꿈 이론, 그리고 락강의 은유 환유 이론이 어느 정도 사례를 설명해 줍니다. 이제 환유 공식입니다. 이것도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 F라고 하는 것은 함수라는 뜻이고, 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이 이 큰 S니까 이 S 다시는 이게 뭡니까? 기표가 계속 이렇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기표가 계속 나열된다. S에서 S 다시, S2 다시, S3 다시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건 이제 거의 이꼴이라는 뜻이고요. 거의 이꼴. 어떻게 돼요? 요 기입니다. 기의와 기표가 이렇게 수평선만 있죠. 관통당하지 않았죠. 이거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가로막혀 있다. 서로 어긋난다. 기표와 기의가 어긋난다. 이 선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다. 만나지 못한다. 이게 수직선이 딱 끄이면 뭐예요? 만난다는 뜻이에요. 수평선만 있으면 이게 가로막혀 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공식을 만든 거죠. 아까 이것처럼 마름모도 그게 말이 돼요? 그죠? 수학으로 따지면 이게 마름모가 이렇게 말이 돼? 하나는 이게 크고, 이때는 이게 크고, 이건 교집합이고 합집합,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게 이 마름모인데, 아무튼 공식을 만든 거니까 재미있는 공식이죠. 이거는 가로막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환유는 의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미끄러진다. 환유 공식입니다. 기표가 계속 전개될 때 최종적으로 기의와 만나지 못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표에 욕망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표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의 조회라는 가치를 사용한다. 자,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환유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주체에게 무의식을 가진 그 주체에게 욕망이 작동하기 때문에 계속 환유가 만들어져요. 내가 아까 이 대상회의도 어떻게 보면 계속 바뀌면서 인생에서 이 대상회의가 바뀌잖아요. 그것도 이 기표가 계속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미와 기의와 만나지 못하니까 이 환유는 끊임없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유 공식은 다른 말로 하면 욕망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욕망 공식이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환상 공식, 다른 말로 욕망이 작동하는 공식이잖아요. 요 공식하고 환유 공식하고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이 혹은 인간의 무의식이 압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이가 계속 작동한다. 그죠? 즉 언유만 일어나지 않고 언유는 의미 발생인데 환유가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의미가 계속 미끄러진다. 의미가 고정이 안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욕망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정신분석학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정신 구조예요. 여기 보죠. 가로 속에 이 수평선 표시는 횡선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생겨나는 의미의 저항이다. 의미에 저항하는 거야. 의미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이게 가로막고 있는 거야. 이 수평선이. 그래서 의미로 환원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콥슨이 프로이트의 꿈의 이론을 압축과 전이를 은유, 환유 가지고 설명한 것은 뭔가 좀 엉성하고 허술한데 락강은 더 인간 정신의 이 섬세하고 복잡한 이 양상을 이렇게 도식으로까지 설명하고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락강이 프로이트의 전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환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기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세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전이, 그죠? 야콥슨의 환유, 그 다음에 락강의 환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프로이트의 전이를 환유와 연결시킨 락강의 관점은 야콥슨의 환유가 지닌 언어학적 개념과 어떻게 차별되는가 이렇게 써요. 락강도 환유로 이 전이를 설명했죠. 꿈 이론의 전이를 설명했는데 사실은 야콥슨이 먼저 설명했잖아요. 환유로. 근데 이제 이게 뺏긴 거다. 모방이다. 표절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복잡하게 인간 무의식의 그죠? 세계를 설명했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논문이 좀 밝혀보려고 꼼꼼하게 밝혀보려고 이 논문을 쓴 것입니다. 은하학에서 환유는 인접성 혹은 연관관계, 내가 연상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연상관계를 지닌 기표들의 대체. 자, 기표가 대체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기표 대체. 그런데 락강의 환유 개념은 생략, 결여, 욕망으로 전이되는 무의식의 욕망의 변증법. 자, 그러니까 락강의 환유 개념은 욕망의 법칙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욕망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법칙이다. 생략, 결여, 욕망. 프로이트는 꿈 이론에서 생략도 얘기했고 암시에 의한 대체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락강이 환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여를 통한 욕망의 생성과 이동이다. 우리는 은유가 의미와 연쇄 속에서 대체로 이루어지는 의미 효과. 다른 말로 하면 의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표의 대체, 의미의 발생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락강의 은유는 정말 압축해서 요약하면 두 가지죠. 기표의 대체에 의해서 기표와 기의가 만나서 의미가 발생한다. 기표의 대체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야콥슨이 설명하듯이 그냥 A 이퀄 B 유사성에 의해서 A와 B를 일치시키는 이런 정도의 수사, 인간 언어학의 일반 언어학의 수사학과는 달리 무의식의 언어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의 법칙은 기표의 대체와 의미의 발생이다. 근데 환유는 뭐예요? 의미와 연쇄 속에서 기표가 계속 나열되는 과정에서 생략이 일어나고 의미가 교란돼요. 즉 아까 수평선에 의해서 의미가 만나지 못해. 그래서 의미의 교란. 그래서 이 낱말과 낱말, 이게 기표입니다. 기표가 기표로 이동하면서 생략된 의미 작용을 환유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것은 욕망 공식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이 부분은 아까 정리하지 않고 넘어갔으니까 은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조금 정리가 필요하니까요. 설명이 조금 어려우니까. 락강의 설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프로이트의 압축을 원유와 연결시킨 락강의 관점은, 자, 이제 환유가 아니라 은유입니다. 야콥슨의 언어학적 관점과 어떻게 차별되는가? 프로이트의 압축이 지닌 생략, 부분 선택, 통합과 용해. 이게 프로이트의 설명이었어요. 그죠?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압축을 첫 번째 단계 생략, 두 번째 단계 부분 선택, 세 번째 단계 통합과 용해로 설명을 했어요. 락강의 언유에서, 자, 이거죠? 기표의 대체, 자리 바꿈, 억압과 긴장, 의미 효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 네 가지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표의 대체와 의미 효과, 이 두 가지만 그죠? 기억해도 되겠죠. 기표의 대체, 자리 바꿈, 억압과 긴장.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심리적 작용이 일어난다. 심리적 에너지의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 이해가 되나요? 사랑은 강가에 숨어 있는 조약돌에 피어난 햇빛이다. 이랬을 때 강가, 조약돌, 햇빛으로 이 기표가 이동할 때 심리적인 억압과 긴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시를 쓴 사람에게도 그렇겠지만 그 시를 읽는 독자에게 그 기표 세계가, 기표가 대체되면서 억압과 긴장이 심리 속에서 일어나서 의미가 거기서 발생한다. 뭐라고 딱 하나의 단어로 그 의미를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그죠? 강가, 조약돌, 햇빛. 이게 사랑과 관련해서 사랑을 뭡니까? 이미지로, 시로 표현한 어떤 세계의 기표가 의미 효과를 만듭니다. 독자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락강은 프로이트적 중층 결정인 통합과 용해의 과정을 기표의 대치와 기표와 기의 자리 바꿈이라는 언어학의 개념으로 번역하는 동시에 언어학적 논리로 포착하기 어려운 바로 무의식의 심리적 작용, 억압과 긴장, 그 다음에 의미와 연세,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에 마지막 챕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마지막 챕터입니다. 5장 언유와 한유의 관계. 이제 지금 이제 락강이 프로이트의 꿈이론 압축을 언유로 재해석하고 전의를 환유로 재해석했잖아요. 이제 두 개가 따로따로 설명이 됐는데 이 둘의 관계는 뭐냐? 도대체 프로이트도 꿈 이론을 얘기하면서 압축이 있고 전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고 이 두 개의 관계가 뭐냐? 잘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락강이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설명하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어디 딱 이렇게 명백하게 나온 게 아니라서 내가 다 찾아봤어요. 에끌이라는 락강이 쓴 논문집이 한 권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 다 모여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을 한 15년 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같이 공동 번역했는데도 그 번역하는데 시간이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책이 나온 지는 몇 년, 한 5년 전에 나왔나요? 근데 엄청 두껍고 엄청 비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읽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다 찾아보면 언유와 한유의 관계가 좀 궁금해서 찾아보면 이런 대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언유의 창조적 성강은 불꽃이죠. 불빛이 동등하게 현실화된 기표들인 두 이미지의 병치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미와 연세 속에서 기표의 대체로 일어나는 게 언유잖아요. 기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강가, 조약돌, 햇빛 이렇게 이동할 때 언유가 발생하는데 다른 기표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대체, 이 대체란 말이 또 나왔어요. 기표의 대체입니다. 엄청
설명이 어려운 것 같지만 기표의 대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예를 기억하면 돼요. 사랑은 뭐다. 그 기억을 해보세요. 대체된 하나의 기표와 그 연쇄의 나머지 부분과의 가로 환유적 관계에 의해 드러나는 숨은 기표 사이에서 빛난다. 이랬어요. 은유와 한유의 관계가 어느 정도 노출됐어요. 더 명확하게 노출된 부분을 내가 찾았는데 그 책의 어느 한 구절에서 은유는 무의미로부터 의미가 발생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리 잡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미와 무의미 중에 뭐가 더 근원적이 있다는 거예요? 더 먼저 있는 건 무의미라. 그 은유와 한유 중에서 뭐가 더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환유가 먼저 있고 그 환유의 바다 속에 섬처럼 솟아나는 게 은유다. 무의미 속에서 의미가 솟아난다. 인간 무의식의 인간 정신 구조 속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유와 한유의 관계 속에서 어느 게 먼저인가? 이거 중요한데 락강은 뭐라고 설명해요? 환유가 먼저다. 환유의 바다 속에서 은유가 솟아나고 무의미의 바다 속에서 의미가 솟아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강이라고 하는 게 나는 이제 지금 바다 위에 섬이 솟아나는 것처럼 설명했는데 락강은 이걸 빛이 솟아나는 거, 은유의 창조적 섬강 그랬어요. 의미가 발생하는 것은 이 환유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지금 내가 아까 예를 든 것이 이것을 내가 사실은 인용한 것입니다. 따르띠우가 사용한 문장을 락강이 은유의 예로 인용했거든요. 나는 다시 락강을 인용했으니까 인용에 재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대단한 시인처럼 이렇게 인용을 한 것이니까 내가 만들어낸 문장이 아니에요. 약간 변형을 했을 뿐이에요. 따르띠우의 문장을 한번 볼까요? 내가 기억나는 대로 변형을 했기 때문에 사랑은 햇빛 속에 웃고 있는 조약돌이다. 내 기억 속에서 좀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아까 그 문장은요. 자, 여기서는 사랑, 햇빛, 웃음, 조약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예를 통해서 은유가 발생하면서 의미가 뭐예요? 생겨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보세요. 기표가 이동하는 것을요. 사랑, 햇빛, 조약돌. 그 다음 웃음도 있는데 하나가 빠졌네요. 웃음. 이 네 개의 단어가 기표의 연쇄 혹은 기표의 대체. 대체라는 것은 자리 바꾼다는, 자리가 바꿔지면서 여기서 심리적 작용이 일어나면서 의미가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상당히 수수학에서 얘기할 때 유사성에 의해서 A 이퀄 B다. 등가성에 의해서 A 이퀄 B다. 내 마음은 호수다. 이것보다 굉장히 복잡한 설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 무의식의 꿈에서 작용하는 어떤 은유의 일종의 법칙이다. 원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환유는 더 사실은 어렵죠. 환유는 뭐예요? 생략에 의해서 욕망이 발생한다. 다른 말로 하면 결핍에 의해서 욕망이 작동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공식으로 따지면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주체에게. 그죠? 소외된 주체에게 이 욕망이 원인이자 대상인 대상 A가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이 대상 A가 바뀌면서 환상이라고 하는 이 다이아몬드가 계속 작용하는 이 환상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인간이 욕망하는 것과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에서 혹은 심리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서의 그죠? 대상, 사랑의 대상이든 뭐 욕망의 대상이든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그죠? 대통령이든 이 A가 대상 A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식 속에서 바로 환유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는 공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문 2가 특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언유는 무의미로부터 의미가 발생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환유로부터 언유가 생겨나고 무의미로부터 의미가 발생한다. 우리가 이제 문학 연구하다 보면 한국 현대시 연구하다 보면 누구죠? 김춘수 시인의 무의미 시라고 하는 이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무의미를 연구할 때 도대체 의미를 가진 시와 무의미 시는 뭐냐? 물론 김춘수 시 이론인 무의미 시하고 프로이트 락강의 이 얘기하고 있는 이 환유의 무의미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겠죠.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김춘수 시의 무의미 이론을 연구할 때는 상당히 참고가 되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참고가 되는 그런 요소다. 그리고 김춘수 시인이 한국 현대시의 역사에서 무의미시라고 하는 걸 독창적으로 만들어냈는데, 어찌 보면 인간의 언어가, 그죠? 의미가 먼저가 아니고 무의미가 먼저다라고 지금 정신분석학에서 설명하고 있다면, 이 김춘수 시인의 그 무의미 시로는 더 본래적인 언어의 원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 중심으로, 개념 중심으로 이 언어 활동을 언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의미를 두려워하고 무의미를 싫어하고 정오하지만 사실은 무의미가 더 먼저 근원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이 무의미 시를 계속 추구한 이유는 아마 언어의 원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오늘 강의하고 연결시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김춘수의 무의미 시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5장에서 그동안 많은 이론가들이, 이런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페터 비트머 같은 사람들. 락강은 환유의 우위를 주장한 것과 상통한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언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프로이트 이론, 락강 이론에서 의미가 발생하는 언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했는데, 이 사람이 락강은 언유보다 환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 논문에서 밝힌 거에 의하면, 찾아낸 거에, 발견한 거에 의하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언유보다 환유가 더 먼저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언유는 환유를 전제하지만 모든 환유가 언유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상은 언유다, 이런 말을 하고, 욕망은. 자, 그럼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유 공식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거의 욕망의 공식과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욕망도 마치 환유처럼 계속 이동하면서 끊임없이 정착하지 못하고 의미와 만나서 고정되지 못하고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욕망이고, 환유도 그렇다. 그러면 정상은 언유이다, 이런 말을 해요, 락강이.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 정상은 마치 언유처럼 만들어져요. 이 정상이 바로 뭐예요? 꿈, 그죠? 히스테리, 강박증, 신경증, 도착증, 분열증, 자폐증, 이렇게 다 정상이잖아요. 정상은 마치 언유의 공식과 관련해서 마치 의미가 발생하는 것처럼 정상이 발생한다. 요 얘기가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요 정도를 잘 이해하면 락강은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욕망은 환유고 정상은 언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요일 날 우리 학생들의 1차 과제를 가지고 피드백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중간고사가 있고요. 수고했습니다.